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정체불명의 국제 소포에 대한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상한 소포에 대한 신고가 1000건 가까이 달했습니다. 소포의 발송지는 대만이라고 적혀 있지만 주한대만 대표부는 대만은 경유지일 뿐 최초 발송지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우편물을 열어보지 말라는 재난 문자입니다. 이런 문자들이 하루 동안 전국에 80건 넘게 보내졌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문자여가지고 뭔지 모르다가 소포 테러? 그런 게 뭐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나? 좀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영문을 모르는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물질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대처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받았다는 수상한 국제 소포들을 보면 대만 등에서 보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대만을 포함한 해외 우편물 발송도 보류시켰습니다. 모든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편물은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국제우편 물류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발송을 안 하고 보류를 시키고요. 주한 대만 대표부도 입장을 냈습니다. 조사 결과 우편물은 중국에서 최초 발송했고 대만은 중간 경유지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독국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온라인 쇼핑몰 상품 후기 작성을 위해 깡통 소포를 보내는 이른바 브러싱 스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실제 신고가 접수된 소포들을 열어보니 대부분 값싼 물건이 들어있거나 아예 비어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단 브러싱 스캠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경찰은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강릉시 한 경찰서에 신고된 우편물입니다. 대만에서 주문한 적 없는 우편물이 발송됐다며 신고자가 직접 치안센터로 갖고 온 겁니다. 그 안에 든 건 바느질 용품. 경찰에 따르면 신고된 소포 대부분 안이 비어 있거나 이쑤시개나 종이 등 값싼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신고가 들어온 울산 소포에서도 유해 물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브러싱 스캠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브러싱 스캠이란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판매 후기를 조작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보내는 수법입니다. 후기를 쓰려면은 자기가 구매한 걸 증명을 해야 돼요. 통장번호 획득하려면은 보내야 되니까 가벼워야 되니까 뽁뽁이 2장 넣고 안에는 빈 거예요. 국제 소포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대만까지 배로 온 다음 대만에서 한국까지는 개별 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소포들의 성분 분석을 마치는 대로 그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어제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끔찍한 흉기 난동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2시 7분쯤 서울 신림역 주변에서 30대 남성 조모 씨가 흉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4명의 남성을 해치고 7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 씨는 경찰에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며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신림역에 몇 번 와봤다며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범행 장소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범행 당시 100여 미터를 뛰어다니며 길을 가던 남성들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사람을 마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알려왔습니다. 2명은 아직 위중한 상태입니다. 범행이 벌어진 거리엔 숨진 피해자를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20대잖아요. 한참 창창한 나이고 당사자는 또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지. 전문가는 열등감에 의한 묻지마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세상살이가 본인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자기보다 우월한 남성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불만을 표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경찰은 오늘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교사 수천 명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선 교사가 생전 아이들에게 쓴 손편지가 공개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진상규명! 교사의 교육권을!
서울 도심 한복판이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는 이들도 곳곳에 보입니다. 나흘 전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새내기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4,000명 넘게 모인 겁니다. 같은 2년차 교사인데 되게 마음 아팠고 좀 참담한 심경으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살뜰하게 챙기고 또 고마워했던 생전 손편지가 공개되면서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랑이 많으신 선생님이라는 걸. 사망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달라 호소했습니다. 교사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안전히 교육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온라인에선 고인의 49제인 9월 4일에 연가나 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무회 파업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추모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과 당국 조사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과 최근 학급 내에서 일어난 사건 내막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후 상임위 접수 조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국방상이 직접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더니 오늘 새벽 북한이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보란 듯이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지 사흘 만입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낮게 날아가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함경남도 함흥에서 쏜 화살 1형과 화살 2형에 모의 핵탄두를 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종별로 각각 한 발씩 설정 고도 600m에서의 공중 폭발 타격 방식을 적용하면서 핵 폭발 조종 장치들과 기폭 장치들의 동작 믿음성을 다시 한번 검증했습니다. 오늘 쏜 순항미사일도 이때처럼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취약 시간을 노린 건 사흘 전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와 비슷합니다. 최근 활동이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북한이 전술핵 운반 능력 측면에서 실전적인 핵 운용 능력 고도화를 과시함으로써 한반도상에서 한미연합 대비 전술핵 능력의 우위에 서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북한이 전술핵을 들고 더 위협적으로 나온 건 미국 전략 핵잠수함이 부산에 들어오면서입니다. 북한은 강순남 국방상 이름으로 담화를 내고 미국 전략 자산이 들어온 게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과 맞물려 다음 주 전승절이 예정돼 있어 북한 위협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대통령 관저 선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후보지였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의 역술인 천공 대신에 풍수지리 전문가로 알려진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가 방문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천공이 후보지 중 하나인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풍수지리가인 백재권 교수가 방문한 사실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 교수는 지난 대선 전인 2019년부터 윤 대통령 등 대선 주자에 대한 주장과 언급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실이 백 교수가 방문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게 국민을 속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관저를 선정하는 것은 개인이 부동산을 둘러보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중대한 국정사안을 풍수지리가의 조언을 들어 결정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천공이 개입하지 않은 게 밝혀졌는데도 민주당이 말을 바꿔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백 교수가 과거 김정숙 여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럼 이들도 백 교수와 대선 전략 등을 논의한 거냐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실제 백 교수는 2017년 대선 당시 김정숙 여사를 만나 관상을 봐준 적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구명조끼 하나 없이 수색하다 숨진 고 최수근 상병이 오늘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숨지기 전날 힘들지만 좋은 일이니
내일은 더 열심히 하자던 최상병의 말은 남겨진 이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숨진 장병을 애도하는 음악 사이로 울음소리가 섞여 들립니다. 영정 속 20살 고 최수근 상병은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태극기로 싼 관이 들어오고 동료 장병들은 격려합니다. 함께 매일 밥 먹고 뛰고 얘기했던 동기는 아직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다음 외출 때는 볼링도 치고 휴가를 나갔을 땐 술도 한잔 하자면. 어린 청년들의 작은 바람은 이제 이뤄질 수 없습니다. 눈물 참으려던 엄마는 결국 다시 울었습니다. 힘들지만 좋은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니까 내일은 더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는. 자리에 선 장병들도 여기저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동 자세를 유지해야 하지만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는 아들 같은 동기를 껴안고 등을 두들겼습니다. 헌화가 이어지고 엄마 차례가 됐습니다. 억지로 누르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결식이 끝나기도 전 엄마는 엎혀 나갔습니다. 유족들은 아직도 최상병이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근이가 사랑했던 해병대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화장장으로 가는 길, 관을 운구차에 싣고도 가족들은 쉽게 보내지 못합니다. 최상병의 주검은 한줌 재가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군은 오늘도 왜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는지, 또 책임 소재는 어딘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쉽게 답을 정하기 참 어려운 문제죠. 최근 우리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건물들에 잇따라 완전 철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건물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끝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조육신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높다란 빌딩 숲 사이에 자리 잡은 낡은 녹색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정원위로 하늘이 뻥 뚫린 독특한 구조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1937년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현존 최장수 아파트, 충정 아파트입니다. 애초 도요타 아파트란 이름을 시작으로 트레머 호텔과 코리아 호텔, 유림 아파트를 거쳐 충정 아파트로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재개발 논의가 시작된 것도 이미 40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정비 계획안을 가결하면서 완전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보존이냐 철거냐 수십 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서울시는 기념 공간을 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오랜 수건이 해결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세간의 관심이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말없이 촬영하고 막 그러니까 주민들은 싫어하죠. 얘가 지금 굉장히 낙후돼 있잖아요. 충정 아파트 자리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87번지. 아파트로 둘러싸인 이 마을도 곧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모양 같은 크기로 줄지어 늘어선 집들. 일제시대 강제 동원됐던 노동자들이 살던 임대주택 영단주택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조선에 군수기지를 만들었던 일본. 노동자들을 집단 수용하기 위해 1940년대 초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한 겁니다. 현재 산곡동엔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집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과 불을 지폈던 아궁이, 당시 지붕에 올렸던 기와도 80여 년 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독신자 수속격인 집단 합숙소 자리도 확인됐습니다. 이 조그마한 방 안에 6명이 합숙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이곳은 인천육군조명청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남은 합숙소 공간입니다. 해방 이후 연단주택에는 서민 노동자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주로 피난민들이셨고 그 당시 전남방직이나 여기 미군 부대 종사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들보엔 살아간 이들의 흔적이 시대순으로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역사의 흔적을 뒤로 한 채 영단주택은 올해 말 완전 철거됩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그동안 웹툰이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들이 큰 인기를 얻어왔죠. 그런데 최근 지형의 변화가 생기면서 순수 문학으로 만든 드라마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내 인생에 거지 같은 이유가 전부 그 인간 탓인 줄 알았는데. 엄마, 남편이 죽었대. 손찌검을 일삼던 남편의 사망 이후 허겁지겁 짜장면을 먹는 이 장면은 전작 버글로리 속 괴롭힘을 일삼던 연진이를 사람들 머리에서 완전히 지웠습니다. 넷플릭스에서도 순위에 오르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는 같은 이름의 소설이 원작입니다.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방영 이후엔 베스트셀러로 다시 역주행하기도 했습니다. 3년 전 출간된 국내 추리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드라마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뒤 그동안엔 주로 웹툰과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작품은 이미 판권이 많이 팔렸고 비슷한 내용도 많아지면서 문학 작품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 재밌게 읽었었던 국내 소설이 드라마화가 됐다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됐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문학의 장르도 형식도 다양해졌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같이 떠나자. 어디든 둘이 같은 도시로. 애니메이션 원작이라면 만화를 쉽게 떠올리지만 유학생의 로맨스를 담은 이 영화는 192쪽의 단편 소설이 원작입니다. 김초엽, 선설란 등 SF 작가들의 작품도 영상화를 앞두면서 보다 다양한 콘텐츠가 시청자들을 찾을 예정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열린 남자농구 한일전 1차전에서 한국이 일본을 7점 차로 이겼습니다. 22점을 넣은 허훈과 한국 대표 슈터 전성현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경기장 밖으로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5년 만에 열린 한일전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팬들입니다. 우리 국가대표 팀이 꼭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도 많이 덥고 힘드실 텐데 오늘 화이팅 하셔서 후회 없는 경기 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한국이 오늘 이겼으면 좋겠어요. 리바운드를 잘하거나 3점 슛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경기장은 시합 전에 이미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일전 5년 만이라 많이 긴장되실 텐데 부상 없이 잘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한국 농구 대표팀이 오늘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일 농구전 1차전에서 일본을 76대 69로 이겼습니다. 22점을 넣은 허훈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오랜만에 한일전을 해서 되게 주전 포인트 가드로서 좀 많이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었고 부담감도 있었는데 열심히 저희가 준비를 해왔고 열심히 해왔던 걸 믿고 오늘 경기를 자신감 있게 했던 게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아서. 이어 슈타 전성현의 3점 슛과 하윤기의 덩크까지 주전 4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습니다. 경기 내내 앞서던 한국은 막판 4, 5점 차로 쫓겼습니다. 그러나 이승현의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과 일본의 턴오버가 연달아 나오며 다시 달아났습니다. 종료 2분여를 앞두고는 박지훈의 슛으로 다시 10점 차를 벌이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2차전은 내일 오후 2시 1차전과 같은 장소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립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이 배우를 보면 왠지 금방이라도 속사포로 사투리를 내뱉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원한 미소만큼이나 인간미 넘치는 배우 정우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소개가 좀 웃음이 났나요? 아니요,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웃는 모습이 참 시원하십니다. 예, 제가 그래도 보기보다 좀 내성적인 면이 있어서 조금 이제 쑥스럽거나 그럴 때마다 또 잘 웃기도 하고 또 웃음이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웃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정우 씨가 근데 특히나 남자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배우예요. 네. 바람이라는 작품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좀 매니아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고 또 약간 매운맛이 있나 봐요. 그리고 거칠고 약간 남자다운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행동이라든지 뭐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남자다운 이렇게 표현법들이 어설프지 않고 진짜 정말 정우 씨의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더 좀 사랑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드라마 이제 기적의 형제로 돌아오셨습니다. 대본이 끝내줘서 이 작품을 선택했다. 끝내줬다. 어떤 의미인가요? 모르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 한 분 한 분 이렇게 대본을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섬세하고 디테일하면서 그 밀도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으로 또 좋은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좀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매니아층이 좀 두터운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가 뭐라고 짚어주시겠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이 그래프로 치면 이제 쫙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네. 이제부터 탑승을 하셔도 돼요. 전혀 무리 없으니까 가장 지금 탑승하셔도 본격적인 건 지금부터다. 지금부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다. 이게 좀 인상적입니다. 드라마에서는 베스트셀러 작가를 꿈꾸는 작가 지망생 육동주로 나오는데 정우 씨도 실제로 좀 글을 쓰는 걸 좋아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겪었던 그런 감정들 그리고 어떤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팩트를 바탕으로 겪었던 감정들을 쭉 이렇게 일기식으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실제 학창 시절 얘기를 직접 쓰고 출연했던 영화 바람이 그렇게 탄생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람 같은 작품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연출도 이제 직접 지금 사실 글 쓸 때만이라도 굉장히 연기하는데 큰 영향이 있거든요.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네네. 나중에 연기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연출 욕심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글 쓰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좀 지문을 볼 때 작가님이 이런 의도로 담으셨겠구나라고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아, 그렇죠. 이제 이 캐릭터를 맡은 연기자가 어떤 느낌으로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조금 파악하는데 좀 이해하는데 좀 공감력이 좀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정우 씨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응답하라 1994. 그때 당시가 오히려 굉장히 힘든 시기였고 혼란스러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큰 사랑과 관심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반응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지도 몰랐었고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사화가 되다 보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났으니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래도 조금 더 잘 소화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와, 지금 다시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였군요. 제 성격상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어떤 큰 사랑 그런 어떤 반응들을 조금은 접어두고 조금은 그 연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에게는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를 좀 찾으신 이유가 좀 따로 있었군요, 이렇게. 예.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연기를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갈망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제 자신을 좀 갉아먹으면서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이 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좀 아픈 기억이기도 하지만 또 한 번 좀 제 자신을 연기자로서 좀 성장하게 만든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정우 씨가 데뷔한 지 벌써 20년. 20대, 30대 때 앞만 보고 달렸고 40대를 맞으면서 앞만 보고 달리기엔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다. 이게 이제 인지도와 유명세 이런 것 좀 많이 결합된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경험적인 부분에서 20대, 30대 때는 그러니까 조금은 이기적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조금은 연기만 바라보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그때보다는 좀 경험도 많이 쌓이고 좀 시야도 좀 넓어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도 좀 챙기고 싶어지고 예. 그리고 또 상대의 연기자도 그리고 주변을 조금은 둘러보게 되는
그랬을 때 또 더 좋은 연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우 씨에게 연기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이 한결 여유로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셔서. 네, 저도 사실은 네. 10년 전보다 전 지금이 더 좋아요.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싶고, 그리고 또 감사함을 잊지 않으면서 생각하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네. 10년 뒤가 더 기대되시겠네요. 10년 뒤엔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10년 네. 전보다 지금이 좋으면 10년 뒤엔 더 좋지 않을까? 어떤 모습일 거라고 좀 기대를 하십니까? 괜찮은 사람, 괜찮은 배우로 이렇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좀 제 작품을 보고 제가 연기하는 모습, 저의 이 정우라는 배우를 봤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하고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정우 씨의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느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낮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우 더웠지만 지금 곳곳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부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모처럼 나온 나들이에 정글짐도 오르고 모래놀이도 해봅니다. 집에서 비 올 때 뭐 했어, 이거? TV 봤지, 닌텐도 했지, 공부했지, 잤지. 공부도 했어?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물놀이장도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만 오후부턴 흐려지며 수도권을 시작으로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저희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철수를 해야 되나, 지금 계속 놀아야 되나. 전남 서해안 지역엔 오늘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오늘 밤엔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수도권은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경기 북부는 많게는 시간당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다른 지역은 시간당 30mm 정도 내릴 전망입니다. 비는 오는 24일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상청은 26일 이후로도 정체전선의 변화에 따라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 기압계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언제 장마가 끝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